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가계부채 위기도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영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위험한 것을 전 세계에서 항상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심각합니까? 예, 수치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가계부채의 총량은 사실은 나라별로 규모가 다르니까 네. 비교하기 힘들고 그 나라 경제 수준에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되느냐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국제금융협회에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102.2% 전 세계 그 대상국 34개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면요. 한국이 102.2%로 유일하게 100%를 넘었고 홍콩, 태국 2, 3위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대출을 통한 기업 부채도 굉장히 높은데 기업 부채 비율 역시도 118.5%로 전체 대상국 가운데 5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쌍두마차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밑에서 이제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민간 신용이라고 해요. 이 민간에서 빌린 돈이 GDP 대비 장기 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그걸 국제결제은행에서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10%예요. 10% 이상 넘어가면 당신의 나라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신용 대비 16.2%로 그 위험 수준 위로 확 올라갔고요. 과거를 돌이켜 보면 IMF 외환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당시에도 13.2%였으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동안 글로벌에서 발생했던 어떤 가계부채 위기, 특히 이제 금융위기들은 한 3분의 2 가량이 바로 10%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늘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택 투기붐, 주택 투자에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다 썼던 게 큰 이유고요. 또 다른 거는 바로 코로나 위기 때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그 위험을 떠안았습니다. 네. 정부가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각각 국민들한테 꽂아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상반기 때, 전반기 때 그걸 안 하고 가게들한테 다 맡기는 바람에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올 들어서는 가계부채가 좀 줄었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가계부채 더하기 판매신용이라고 해서 이제 외상값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할부 이런 걸 합한 가계 신용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이게 1,800조 원을 넘었어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13.7조 원이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바로 4월 달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4월 달에 금융권 가계 대출 규모는 2천억 원이 늘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 집값 떨어지는 거 막겠다고 정책 자금 엄청 대줬거든요. 그러면서 한 2.3조 원이 다시 늘어나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고금리 상황입니다. 저금리면 상관이 없는데 지난해 10월에 레고랜드발 사태 때도 신용경세가 왔거든요.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오면 특히 가계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위험 지표를 잘 지켜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연체율입니다. 금융권 특히 은행들의 연체율이 최근에 0.33%가 나왔는데 한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기 추세선을 보면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장기 추세선에서 보면 하단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뺀 신용대출 등을 따로 떼내서 보면 이게 0.59%로 2016년 이후에 최고치고요. 속도로만 봐서는 증가폭이 0.28%포인트 올라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빠른 폭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축은행, 이건 지금 국내 시중은행을 얘기한 거예요. 저축은행은 5.07%로 굉장히 그런 높은 그런 상황인데 정부는 자 봐라 저 전체 추세선을 봤을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지금 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를 우려하고 특히나 유사 가계부채라고 해서 이 유사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게 지금 위험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사 가계부채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계부채라고 봐도 무방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전세보증금인데 전세보증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돈을
입주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네. 겁니다. 그 2년 후에 갚는 거죠. 그 일종의 이것도 가계부채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그 나라국 가운데 150%를 넘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역전세가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돈을 못 갚는 그런 집주인들이 생겨서 일종 연체율보다 더 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2년 전에 전세 보증금이 최고로 높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 지금 분명해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게 바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계대출도 하지만 혼자서 사업을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대출을 끌어 쓰는데 이게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면 1,019조 원 해서 비율로 봐서는 3년 사이에 한 49% 늘었고요. 이 중에 저소득층이 특히 문제인데 저소득층은 69%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연체율도 1.2%로 3년 내 최고로 다시 올라간 특히 전체 계층 가운데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이 위험할 수밖에 없죠. 저소득층도 위험한데 이 중에 특히나 더 위험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면서 돈이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한 3개 이상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바로 취약차주라고 하거든요. 네. 취약차주가 3년 새 10만 명이 늘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은 자영업자 대출을 계속 만기 연장해주고 5번이나 미뤄주다가 이게 이제 9월 달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9월 달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탕감해주자니 도덕적 해이가 논란일 수 있고요. 그대로 놔두면은 또 도미노로 가게가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